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나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고 교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김병민 대변인님은 중책을 혼자 맡으시게 되셔서 예. 부담이 무척 크시겠어요? 대변인단에 대한 그 위치 조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과거 대변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공보특보로 자리를 옮기셨고 네. 또 일부는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가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에 예.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왜 축구 경기로 치면 다 전원 공격하고 전원 수비할 때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네. 그때 맞춰서 포지션을 변화할 때가 있는 거라 그렇죠.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은 혼자 대변인 역할을 좀 맡게 됐습니다. 예. 네. 조정훈 의원님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던데 많이 바빠지셨겠어요? 예, 지금 뭐 창당 과정 하느라고 예. 이제 영입하는 인사들 네. 만나느라고 제가 오늘 한 8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와, 다 성공하셨어요? 영업 비밀이라 비밀입니까? 그래도 일부만 혹시 이번 누구? 달 24일 날 네. 이제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혹시 뭐 예. 분야라도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 현직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네. 또 새롭게 정치를 만들겠다 하고 싶어 하시는 네. 뭐 스타트업 계신 분들, 스타트업. 각 분야 전문가분들 네,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24일 날 기다리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이제 민주당은 내홍 정리가 되고 원팀 그렇습니다. 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지자들이라든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시간이 사실 필요하고 네. 선거라는 게 본인이 굉장히 지지하시던 후보가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지지자들이 같이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낙연 후보께서 네. 승복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원팀 구성에 가는 그 네.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완전히 그 특별당규에 대한 해석 문제 없다 결정 내렸고요. 김병민 대변인님,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민주당에서의 어떤 후보 결정과 정리 과정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또 승복에 대한 발표문까지 잘 봤습니다. 예. 뭐 당내 경선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승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전체 내용들을 보니까 예. 그 내용에 다소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대장동 문제가 이제 진행형으로 있는 건데 네.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던 서른 의원의 발언처럼 만약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장동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연결되면 그때는 지금 일단은 봉합됐던 문제가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거라 앞으로 사법적 처리 절차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따라서 민주당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김동연 예비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얘기의 일부를 보니까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지만 확신할 만한 야권 후보는 아직 없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혹시 조정훈 의원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예, 어제 긴 그 회동을 하셨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 박사님께서 김동연 후보에게 아주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늦지 않았다. 대선이 일반적으로 차선의 선택의 경선이었으면 이번은 어쩌면 차악 누가 덜 나쁜가. 네. 대장동 얘기가 이것으로 끝날 거라고 믿는 국민들 거의 없고요. 아하. 고발 사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변호비 음흠. 관련한 검찰 수사가 또 시작됐고요. 예. 끝이 없이 이어지는 이 짜증나는 뉴스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터지고 어떤 모 언론에서 이제 도덕성으로 가장 도덕적 흠결이 적은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 했더니 저희 김동인 후보가 처음으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도덕적 흠결이 가장 없는 후보 네. 1등을 하셨습니다. 예. 자,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게 대선 후보로서 당연한 건데 네. 도덕적 흠결 없는 게 이제는 재산이 돼버렸습니다. 아하.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님이신데 네. 이렇게 새로운
대안 후보를 찾으시면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24일 날 네. 창준이 발족식에도 오셔서 축사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최지은 대변인님은 좀 전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님께서 서른 의원의 말을 빌어서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적인 책임까지 가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야권에서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도덕성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높이 샀다.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한번 의견 주시죠. 종합해서요? 네.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님의 진심을 믿고 네.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예. 사실 원팀으로 화합하는데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서른 의원 다 좋은 분들이시고 네. 화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낙연 캠프에 계신 분들이랑 또 잘 아는데 다들 이제 민주당의 그 승리가 다른 뭐 본인의 지금 마음 아픔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이 없고 뭐 김동연 예비 후보님이 저도 굉장히 우리 정치에서 이 중간지대 그리고 새로운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예. 그런데 뭐 오히려 저는 이제 김동연 후보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좀 범여권 인사다 그런 생각을 이거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 범여권이라면 좀 진보적인. 네, 예. 그래서 뭐 네. 실제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 임명받아서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경제부총리 부총리. 하셨고 예. 또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토지 뭐 공개념 같은 개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지사가 말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고 네. 추미애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시고 계세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 예. 그런 공약 그런 게 우리 정치에서 어느 쪽에 있냐. 그래서 이분은 진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보수는 또 보수다 그러시고요. 진보도 진보다 그러시는데.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예.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목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MG 세대, MZ 세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밀레니엄과 Z 세대의 합친 말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관련 정책. 이번 대선에서 이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대선 향방을 가릴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아요. 예. 김병민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어허. 2017년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선거지 않았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루어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한쪽 방향으로 다 어느 정도 민심이 기울어져 있었고요. 네.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면 그때야말로 여권과 야권이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청년 세대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기초위원을 하면서 청년 정책들 관여하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어허.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빨간 운동화라고 하는 청년 그 선거운동본부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네. 아마 민주당보다 앞서서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세게 치고 나갔던 기억들도 그랬었죠.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2030 세대가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지난 4.7 보궐선거를 우리가 다시 복귀해 보면 예. 젊은 세대가 2017년도, 16년, 17년도를 넘어올 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전직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LH 사건과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들 불과 2, 3년 사이 더 짧게는 몇 개월 사이에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를 딱 정해놓고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 2030 세대의 마음을 어떤 후보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40, 50, 60대 혹은 이후 노년층은 어느 정도는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이 있는데 2030 세대는 그 당시의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2030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무관심층도 많고 네. 또 실제로 특정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가 아니면 그런 정책이 어떻게 그분에게 좀 관심이 가지게 하는지 또 어떻게 본인 그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지은, 김병민 두 분은 그래도 청년 세대와 가까우신데 조정은 의원님은 조금 저와 함께 거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대표님하고 똑같죠. 네, 어떻게 보세요? 2030 세대가 스윙보트가 맞죠. 예. 뭐 통계상에 20대 남성이 60%는
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중에 네, 매우 실리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은 이분들의 지지가 바람을 일으킵니다. 아하. 2030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그 세대를 넘어서 네. 40대, 50대, 60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투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외부 효과, 영향력. 그러니까 40대, 50대에서 열광한다고 20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하. 하지만 반대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30 청년들이 부모님이 뭐라 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젊은 애들이 막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라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0, 30대가 유행어 만들어내면요. 네. 불편하면서도 다 배웁니다. 아하. 앵커님 안 그러십니까? 예, 뭐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무척 혼도 많이 나고 네. 많이 뭐 몇 개 듣고 배워서 배우고 막 그러죠. 자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세대끼리.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2030 세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뭔가 조금 금수저 뭐 이렇게 그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꽤 있고요. 반대로 정말 흑수저 아무런 혜택 없이 불공정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공정에 대한 갈망이 크신 분들도 계시고 지역적으로도 보면 수도권의 청년과 지방에 계시는 청년들 사이도 많이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 같고요. 상당히 남녀 젠더도 그렇고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예. 과거와는 다르게 20대, 30대를 MZ 세대로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MZ 세대입니다. 아, 되게 당혹스럽죠. 들어가 계신가요? 아직까지? 아직? 제가 82년생이고 아, 네. 200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 거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진짜 MZ 세대 학생들이 보면은 어허. 저 사람이 무슨 MZ 세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교수님이 무슨 MZ세대예요? 이해관계가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경희대에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청년하면 그냥 대학생인 거예요. 예. 그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을 얼만큼 모아놓는지가 청년의 지지를 가늠하는 판도가 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청년 세대에서 반값 등록금이 2012년도에 핫한 화두였지만 그럼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투입하는 만큼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취업자에게 과연 어떤 정책을 줄 것인가. 그렇죠. 여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10년이 지난 시대 정신에서는 네. 각각의 MZ 세대도 세대를 다 분리해야 되고요. 남성과 여성 또 그 안에서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타겟팅된 정책들을 얼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쏟아내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 보고 네. 저희도 그래서 MZ 세대를 통틀어서 정책을 내지 않거든요. 아하. MZ 세대에서의 군 병역 문화,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MZ 세대 청년들에게 일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네.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20, 30대의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화돼서 정책 공약을 냈고 네. 그러니까 MZ세대 청년 공약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은 예. 현재 시대 상황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병역을 마친 남성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그 반대도 성립하고 좀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나눠서 정책을 만드시면 상충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최소화시켜야죠. 아하. 예를 들어서 저희의 군 병역 문화 개선에는 현역병으로 국민 복무를 마치고 나온 군 제대 군인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들을 6개월에서 18개월 확대해 줍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 기간을 더 준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유 저거는 불공정해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저는 거의는 없을 상대적 거라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군 가산점을 뭔가 과거의 공무원의 시험에 연결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예.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하. 군에서 갖고 있는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끌어당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거고요. 부분을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여성 정책에서 난임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원들을 많이 지원한다고 이거 예. 남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하. 같이 가정을 형성해서 이루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타겟팅된 문제들을 현재보다 한 단계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는 거니까 네.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전혀 문제가 봅니다. 될 것 전 같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때문에 생각이 다른데 예. 첫째, 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 연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으로서 20, 30대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 인식이 선배 세대와 다르고 후배 세대와 다르듯이 네. MZ 세대가 느끼는 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저항감
아하. 거부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세대 인식, 세대 정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제 다 끝난 경선이지만 모 후보께서 굉장히 젊은 분 코스프레를 했는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다. 20, 30대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 관심 드릴 테니까 네, 그만해. 우리가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이런 거요.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아하. 그러니까 세대가 갖고 있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각 후보별로 네. 좀 문제 의식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만 대변인님의 의견도 이해합니다만 네, 김병민. 김병민, 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세대 인식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네, 이름 그렇습니다. 바꿔부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다? 젠더를 바꾸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다 피해본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자꾸 예. 백화점이 됩니다. 아하. 너는 이거 줄게, 내는 저거 줄게 이렇게 하면 다 주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MZ 세대의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 말씀이시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히 후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금 그 선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젠더 갈등이 심각한 건 다 아는데 예. 그러면 여성들이 조금 더 고생해 왔으니까 이제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늘려야 된다. 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예.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하. 남자들이 이미 희생을 만큼 했다라고 하든지 저는 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솔직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지 아하. 모든 거 하나씩 다 줄게 싸우지 마. 그러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 김병민 말에 약간의 대변인, 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뭘 하나씩 다 줄게가 아니고요. 네. 국민이 갖고 있는 어려움,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겁니다. 아하.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네. 국가에서 가장 최고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 선출 이후 국가의 국정과제와 나라의 정책들, 방향들이 한번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을 한 번씩 걷어내는 겁니다. 아하. 이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쪽집게처럼 맞춰서 그 문제를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구에게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순히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과 또 고졸 취업자 같은 경우 대졸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요구사항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20대 청년에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 정책 이렇게 내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정치권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말씀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공교수 세 분 모시고 오늘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뜨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책 발굴단도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뜨거운 논쟁 들어봤고요. 최지은 대변인께서도 여성 청년 그렇죠? 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이 MZ 청년의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부분. 뭐 MZ 세대 안에서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MZ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MZ 세대의 문제를 MZ 세대에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를 해가지고 청년이 손해를 본다든지 아하. 뭐 청년 할당제를 해서 다른 분이 손해를 본다든지 그 권력이나 그런 자리가 MZ 세대에는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배분을 시킴으로써 을과 을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기득권 MZ세대 밖에 있는데. 네. 그래서 MZ세대 자체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MZ세대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정책의 대상을 MZ세대라고 보지 정책의 주체를 MZ세대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MZ세대한테 네. 그냥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라고 하면 네. 오히려 그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젠더 간의 뭐 세대 간의 갈등을 결국은 기득권은 그대로 있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큰 걸 보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바이든 내각이 이번에 탄생했을 때 네. 미국의 내각을 미국의 인구 분포와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은 32살의 여성, 아. 뭐 기재부 차관은 39살의 남성 네. 다양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모든 게 관료 중심에서도
관료 안에서도 너무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안 되고 그 비슷한 기수의 그 해에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해야 하는가? 네. 뭐 어디 적혀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의 리더십은 한 90% 이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네. 이 권력을 배분하거나 자리를 배분하는데 MZ세대의 목소리가 없었다. 아하. 그래서 좀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좀 그거만큼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지칭하신 세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50대 남성 그렇죠.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중에 전 40대 일원으로서 입니다. 예, 그 조정훈 의원께서는 아직은 아니시라서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50대 남성으로서 사과를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많이 해요.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 기성세대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느냐. 왜 청년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성세대가 됐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금융,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부분의 최고 책임자들이 다 저희 세대예요.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너무 그게 죄송해요.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예.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의 평균 연령이 54세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47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리더십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네. 뭐 그게 일자리, 산업 전환 다 이렇게 되겠지만 네. 청년들에게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없어지고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모든 분야가 다 옛날에는 뭐 내 나이 땐 부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장하고 뭐 역할도 훨씬 적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좀 더 한참 더 많이 참아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고 네. 이런 시간이 더 많이 좀 길어진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청년들의 정책조차도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들은 지금 살기 바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네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고민해봐라라는 그 여유나 권한을 아무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여전히 대상이고 객체일 뿐이다. 네.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보면은요. 김병민 대변인님, 예. 또 최재현 대변인님,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여야 1위 후보들이 청년으로부터 지지율이 무척 낮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뼈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다만 이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기대치들이 상당히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는 기대치만큼 여야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종료되는 그날 그리고 거기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모든 관심의 우선순위는 청년에게 조금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 정책 공약을 발표를 쭉 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첫 번째 정책 공약 발표가 주택 공약 중에서도 청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원가 주택, 청년의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애당초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지금의 특이한 상황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청년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기회의 사다리를 놔주기 위한 정책들을 놓은 것이고 예.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되고 꼭 청년 세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 이걸 네.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조금 전에 최지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예.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 정책, 대책들, 부동산, 주택 다 청년을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건 아니냐. 예. 윤석열 캠프 내에서 청년이 마음껏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지야 부탁해 예. 어떤 이벤트도 하셨지만 그때 남긴 댓글들 중에 좀 뼈아픈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마 영상에 대한 댓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영상은 전국에 있는 젊은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고충들을 전해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약으로 실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하. 또 난임 여성에 관련된 얘기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청년 세대 중에서도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이지만 네. 여전히 현 정부
청년부에서 많이 깊이 관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문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가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전국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 공약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추가적인 정책에서도 실제 청년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아하.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늘 윤석열 후보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 예. 청년 세대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겠다. 아하. 여러분들도 많이 네.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까지 가보면 청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최지은 대변인님, 그러면 이재명 캠프 역시 상당히 낮은 청년 지지율,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하고 계시고 청년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당 지지율하고 좀 후보의 지지율하고 연동이 되는데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좀 많은 청년들한테 특히 이제 그 무주택 비율이 높은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고 부동산. 이게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 마이너리티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이것이 당 내의 세력 교체를 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아하.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네. 이것이 세대 교체 혹은 세대 공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캠프 구성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나이, 연령, 다양한 뭐 직업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청년 정책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재명 후보가 그분의 그 마이너리티라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종원 의원님, 김동연 후보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평가가 가장 도덕성이 높은 분이고 가장 역량이 있고 정책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호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지금 이 기회에 확 좀 부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는 두 후보님이 그 청년 정책을 청년 공약 뭐 본부 만들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정책 본부가 젊습니다. 아, 정책본부 자체가? 예. 아.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뜨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MZ 세대 어떻게 하는지. 네. 비결을. 최지은 후보님을 네. 부총리 후보로 내가 대통령 되면 오호. 최지은 후보가 경제부총리 되겠다. 박사님이시죠? 예. 경제. 옥스포드 나오셨죠? 국제개발 박사님. 하버드에 계셨고요. 세계은행도 있었고. 그렇죠. 세계은행에서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어허. 젊다? 여성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 정도 발표해야 아하. 믿어줍니다. 예. 정책 발굴하는 거 청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해왔고 옛날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말은 계속 해왔고 정책은 내놨었다. 김동연 후보의 청년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안 넘어지겠다는 거짓말 안 하겠다. 청년들이 살면서 넘어질 수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네. 넘어져도 되니 도전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신 만들어줄 생각 안 할 테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아하. 장관도 2030 18개 내각 중에 반 반. 2030으로 채우겠다. 오. 이게 가능해? 왜 안 될까요? 저는 외국인도 장관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력했었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청년을 위한이 아니라 청년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네. 도전해 보시고 청년분들은 20만 원, 3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하시면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실 의사 멋있다고는 있으십니까? 멋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분위기가 좀 묘하게 네, 돌아가는데요. 네. 저한테 네. 덕담해 주셔서 저희도 한마디 해드려야 돼서. 아, 근데 제가- 김동연 네. 캠프에 오시면 최지은 후보님 같으신 분은 경제부총리 후보님이십니다. 지금 이재명 아니 오늘 후보님과 8분 함께, 만나고 네. 별로 아홉 번째 지금 제가. 최기현 대변인이라도 이제 모셔가려고 제가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조금 하면 하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셨다면 아. 대통령이 되고도 그럴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성남 도시개발본부장에는 유동규 씨, 경기도 또 글로 가, 또 관광공사 글로 사장이 또 유동규 씨. 그러면 저도 좀 약간 그러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특히 여성들에게 지지율이 낮습니다. 청년 여성들에게. 제가 괜히 꺼냈네요. 네, 그러게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저출생은 페미니즘 때문이다. 뭐 홍준표 의원은 뭐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네. 그 모든 후보자들의 그 철학부터 좀 정말 청년 세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거부터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가 청년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세대 교체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세대 공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다시 들면은 이제 바이든 내각에서 그렇게 젊은 차관을 임명했지만 또 장관 같은 경우 옐렌처럼 굉장히 나이가 많은 80대 정도 되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60살 넘으면은 또 이제 아웃 뭐 이런 이상한 그게 있어서 예. 이 나이라는 게 정말 어디 뭐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 나이에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이거 자체가 세대 공존이라는 것이 뭐 노인이든 뭐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 같이 좀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고위직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지금 물론 주택 문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목전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최지은 대변인께서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빼서 이 사람 주고 또 김병민 대변인께서도 앞서 을과 을 간의 그 이런 다툼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책은 뭘까요? 저는 짧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시장. 예, 이거에 대한 혼선이 있으면 네.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주는 쓰레기 일자리만 계속 몇백만 개씩 만들 겁니다. 아하. 청년들이 과연 최저임금 받는 6개월짜리 일자리를 원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공공 부분부터 한 번 시험 붙으면 평생 가는 이런 제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다. 네.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네. 지금 현재 창업하고 망하면요 신불자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 예, 신용불량돼서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도전해서 3번, 4번, 5번 해서 한 번 대박 낼 수 있도록 네. 한 번만 대박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의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200만 개, 300만 개 최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넣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다. 네. 부모로서 이런 청년 여기 취업했다고 진짜 기쁠까?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김병민 대변님도 진짜로 윤석열 후보가 되시면 네. 문체부 장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공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시려 그러세요. 야, 아니,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해야 청년들에게 알겠습니다. 먹힌다. 예,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김병민 대변인님 짧게 주시죠.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일자리 것입니까? 얘기는 우리 조정훈 의원님과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공공에 너무 많은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측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한 가지 플러스 첨언을 하면 예. 산업에 관해서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하게 육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얼마큼 더 많은 역량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의 핵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마지막. 네, 민간 일자리가 가장 일자리의 근본이 돼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처럼 뭐 그린 섹터라든지 디지털 섹터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부 지원도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민간으로 무조건 하락이 하기보다는 민간이 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룰은 좀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큰 빅테크 기업들이 네. 뭐 과도한 수수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비정규직 청년들에게는 뭐 교섭권이 없다든지 이런 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설계를 같이 해주고 네.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민간에게 맡겨야 이 청년 일자리도 좀 더 포용적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좋은 질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데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의 중심이 민간에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부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만 그것도 격차 없이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뭐 일반적인 원칙에는 동의하시죠? 네. 예. 그 그걸 구체적인 부인할 수는 없죠. 뭐. 네, 그렇죠. 네, 다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일자리 숫자,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막 대통령실의 일자리 상황판 그랬었죠. 그거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네.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세금 끊어지는 순간 그 일자리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혁신하고 창업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잘한 게 벤처 기업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기업들 다 그때 생긴 거거든요. 예.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과연 5년, 10년 뒤에 새로운 신기업이 생길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하. 지금 뭔가 돈을 쓰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새로운 기업이 나올 기세가 없어요. 네.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아니 그런데요. 그 과정에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법을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리셨어요. 아하. 그 네.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네. 실천하시려고.
그 알겠습니다. 비법 아직 주머니에 있습니다. 네.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책 발굴단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 그리고 김동연 캠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세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